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나 손주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는데 오히려 대화가 끊기고 배우자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나중에는 아예 속마음을 나누지 않게 되는 일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척 쓰립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중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답답함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내 경험상 그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느새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겪고 계시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긴 설명이 아니라 첫 3초의 한마디입니다. 30분 동안 조언하는 것보다 처음 10초 동안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대화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열심히 말하는데 왜 통하지 않을까 고민하시지만 사실은 첫 문장에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소통했습니까? 윗사람의 말은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말이 맞아. 나이 먹으면 다 알게 돼. 라는 식의 소통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일방적인 조언보다는 함께 고민해주는 동행자를 찾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후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공감법 5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말에는 어떤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왜 그 말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정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70세 최수진님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지쳐요. 주중에는 회사, 주말에는 집안일. 도대체 언제 쉬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최님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애 셋 키우고 농사까지 지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님은 며느리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사실이야. 정말 힘들겠구나.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사실 제가 나약한 건 아닐까 계속 자책했거든요.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최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육아 고민, 친정 부모님 걱정까지. 최님은 매번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토요일 오전만이라도 제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최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인정받으면 사람은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을 말입니다. 존 고트만 박사는 40년 동안 부부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감정 무효화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부부의 대화를 녹화하고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혼한 부부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쪽이 감정을 표현할 때 다른 쪽이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예민해. 과장하지 마 같은 무효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고트만은 이런 무효화를 경멸이라고 불렀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독약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중요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레베카는 마음 이론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측두두정 접합부라는 곳입니다.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저 사람의 감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이 영역이 억제되면 타인의 감정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뇌에서 이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감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이야의 본질은 주관적 진실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객관적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더 힘든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그 정도는 아프지도 않아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많이 아프구나. 깜짝 놀랐지? 라고 했다면요? 두 번째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약한 소리 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더 힘든 시절을 견뎠는데 너는 왜 못 견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교의 오류입니다. 고통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피로와 내가 젊었을 때의 고생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이야는 상대방에게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내 감정은 정당해. 둘째, 내가 나약한 게 아니야. 셋째, 나는 내 편이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상대방의 마음에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전망 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치유할 힘을 찾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주관성이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객관적 진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주관적 경험 또한 그 자체로 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실제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건 고통이 아니야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또한 이해받는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관적 진실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이야는 바로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멈춰 보십시오. 누군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려는 습관을 말입니다. 그 정도는 너무 예민한, 과장된 이라는 말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사실이야. 이 한 문장이 상대방에게 허락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허락,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그 허락이 상대방을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로워진 사람은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 정당성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을 곧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르겠다고 말할 용기입니다. 68세 이경희님의 손녀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인 손녀가 방학에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요즘 진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학과 공부는 재미없는데 하고 싶은 건 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이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녀의 세대, 손녀의 고민, 요즘 대학생들의 취업 시장. 솔직히 잘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할머니 때는 더 힘들었어.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애들 고민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너 많이 힘들겠구나. 손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말이 더 좋아요. 괜히 이해한다고 하시는 것보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내 편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날 밤 손녀는 할머니 방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진로 고민, 친구 관계, 연애 이야기까지. 이님은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내가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전해져라고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손녀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방학 정말 좋았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님은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코안 교수는 손잡기 효과라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전기 충격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fMRI로 뇌를 관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뇌의 공포 중추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일지라도 공포 반응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함께 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내 편에 서려고 노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뇌는 완벽한 이해보다 진심 어린 존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밀 제키 교수는 인지적 공감과 감정적 공감을 구분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에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인지적 공감보다 감정적 공감에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상황을 100% 이해하는 사람보다 내 감정을 50%만 이해해도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 라는 말의 본질은 정직한 한계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100% 이해해야만 위로할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녀 세대와 할머니 세대의 고민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60년 전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정성의 시작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2가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정직함. 둘째, 하지만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 이 조합이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공감보다 정직한 한계 인정을 더 신뢰합니다. 특히 세대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이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SNS, AI, 메타버스 같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하게 나도 다 알아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불완전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줍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수동적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이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설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불완전함이 오히려 상대방의 자기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해는 언제나 불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해석학에서 지평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2사람이 만날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입니다. 그 겹침의 순간이 이해입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대화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는 바로 이 함께 탐구하자는 초대입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와 함께 내 세계를 탐구하고 싶다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손주의 세계를 100%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말입니다. 자녀의 직장 고민을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내 마음은 충분히 느껴져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무리하지 않아. 하지만 진심으로 내 편이야 라는 신뢰 말입니다. 불완전한 공감이 완벽한 공감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함 속에는 정직함이 있고 그 정직함 속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닿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을 기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조언보다 필요한 건 함께 머무름입니다. 66세 정민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님의 딸은 40대 초반으로 최근 직장 내 갈등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딸이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나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상사는 나만 괴롭히고 동료들은 모른 척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예전에 정님이었다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만두면 안 돼.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조금만 참아. 다른 부서로 이동 신청해봐. 그리고 딸은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님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님은 말했습니다. 글쎄, 내가 상사를 바꿔줄 순 없겠지.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옆에 있을 수는 있어.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나을까? 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주세요. 정님은 1시간 동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처사, 동료들의 방관, 자신의 분노와 실망. 딸은 쏟아냈습니다. 정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2주 후 딸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만 더 다니면서 새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정님은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동행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토퍼 피터슨 교수는 문제 해결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쌍의 부모-자녀 관계를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 자녀들의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낮았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은 경우 자녀들은 훨씬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너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대로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라는 말은 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 조력자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75년간 진행된 가장 긴 행복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행복한 관계의 핵심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견뎌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라는 말은 함께 견딤의 제안입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의 본질은 주도권 존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즉시 뛰어들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와 달리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의 생각도 있고 시도해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고민은 무시하고 내 답만 강요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심지어 그 해결책이 좋은 것이어도 저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는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어떤 도움인지를 상대방이 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책임감을 중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가족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고 자녀의 고민은 내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나 어른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지? 조언? 위로?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자기 이해를 높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필요를 정의한 사람은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훨씬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줍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청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유는 선택의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을 대신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는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질문입니다. 사르트르는 또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이것은 타인 자체가 지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대상화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강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옥이 됩니다. 반대로 도울 부분이 있을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즉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3초만 기다렸다가 물어보세요.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이 질문이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그저 옆에서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길을 대신 가주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왜 돌아가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그 답에 도달하는 순간 그 기쁨은 우리가 답을 제시했을 때보다 100배는 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관계를 한층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동행자가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마음이 열리는 건 이해가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김님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까 해요 라고 말했을 때 김님은 즉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봐줄게. 어린이집은 돈도 많이 들고 애들끼리 병도 옮고 그래. 좋은 의도였습니다. 손주를 직접 돌보겠다는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님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몇 달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을 통해 첫 문장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김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육아하면서 일하기 정말 힘들겠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회사 이야기, 육아 고민, 미래 계획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님은 그저 힘들겠네. 그랬구나. 많이 고민했겠다. 같은 짧은 맞장구만 쳤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인정효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직장인 수백 명의 일기를 분석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큰 성공을 거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인정받은 날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맞다고 인정받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즉시 부정당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뇌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말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라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fMRI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감정을 인정해주면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이성적 사고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맞아, 그럴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감정적 뇌를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왜? 맞아, 그럴 수도 있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이 말의 본질은 존재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판단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구나 라는 확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순간 입을 다물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게 맞아, 저건 틀렸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책임감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옳고 그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인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인정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는 어린이집이 좋다고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상대방을 내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인격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부정하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것이 인정의 상호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가, 손주가, 배우자가 무언가를 말할 때 바로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마십시오. 3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은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5번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72세 박진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님은 최근 아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40대 중반인 아들이 가끔 전화를 해도 통화가 2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는? 네, 저도요. 그리고 침묵. 어색한 공기가 흐르다가 통화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요. 승진 탈락했어요. 예전에 박님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님은 잠시 침묵한 후 짧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단 세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예상은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거든요. 그때 정말 밤잠을 못 잤어요. 동료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들은 2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 이야기, 동료들과의 갈등, 앞으로의 고민까지. 박님은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네 같은 짧은 반응만 보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통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말씀드리기 전에 혼날까봐 걱정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박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상담 연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 결정적 순간은 조언을 들을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받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상담사가 그랬구나처럼 감정을 반영하기만 해도 내담자의 자기 이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이 fMRI를 이용해 뇌를 관찰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감정을 그랬구나라고 인정해주면 뇌의 섬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섬엽은 자기 인식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즉, 그랬구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시당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는 감정 명명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발견입니다. 나 화났어라고 말하면 화의 강도가 실제로 감소합니다. 그랬구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명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힘들었구나, 속상했구나 처럼 감정을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랬구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감정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럼 이렇게 해. 손주가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내가 먼저 사과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참 슬펐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슬퍼하지 마, 웃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그랬구나, 슬펐구나 라고 말해준다면 그 순간 슬픔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인정받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울면 안 돼, 참아야 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빨리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감정 표현이 건강하다고 배웠고 감정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랬구나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세 글자는 내 감정이 존재할 자격이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모든 감정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상대방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정을 온전히 느낀 사람은 스스로 그 감정에서 벗어날 힘을 찾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그녀가 말한 주의 기울임은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랬구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주의 기울임입니다. 베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판단을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판단을 멈춥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잣대를 내려놓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감정이 그곳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감정을 표현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랬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조언하고 싶을 겁니다. 그 욕구를 잠시 참아보십시오. 그랬구나. 세 글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세 글자가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 상대방은 잠시 쉬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길을 대신 가주는 것이 아니라요. 머지않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자주 찾게 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부터는 부정적 소통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67세 김태수님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어느 주말에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잘못 보내서 거래가 무산됐어요. 저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님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일을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지. 이제 어떡하려고? 이런 말은 책임 인식을 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김님은 상담을 통해 배웠습니다. 실수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지지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지금 마음이 어때? 며느리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아요. 회사에서 저를 어떻게 볼까요? 김님은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실수했을 때 그 두려움, 나도 알아.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며느리는 3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실수의 경위, 자신의 두려움, 앞으로의 대처 방안까지. 김님은 한 번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고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김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미시간 대학의 크리스토퍼 피터슨 교수는 자책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타인이 비난을 더하면 그 사람의 자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비난이 내면의 자책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책이 심해질수록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실수를 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내 잘못이야 라는 식의 책임 강조를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지금 기분이 어때? 라는 감정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높았고, 두 번째 그룹은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는 마인드셋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은 고정 마인드셋을 강화합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실수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접근은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합니다. 나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는 왜 해롭습니까? 이 말의 본질은 낙인 찍기입니다. 실수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은 그 행동을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면서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땐 누군가 당신 잘못이야 라고 했다면 어땠습니까? 더 움츠러들고 더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그래, 실수했네.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라고 했다면요? 힘이 났을 겁니다. 실수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한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책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실수한 사람은 이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책임을 매우 중시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수하면 내 잘못을 명확히 해야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구들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지지입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은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됩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어떤 기분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건설적이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실수는 성장의 기회다. 단,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육 철학에서 경험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실수는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수한 사람을 비난하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심과 회피만 남습니다. 그는 교육자의 역할은 비판이 아니라 성장의 촉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수로부터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야는 비판이고 이 경험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는 성장의 촉진입니다. 오늘부터 멈춰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고백할 때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을 하려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구나. 지금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회복의 지지구나. 실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의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부터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고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난하지 않고 도와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한층 깊어집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끼어드는 순간 마음이 다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1세 박영자님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중학생인 손자가 방학에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요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나를 놀려. 박님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안 됐다. 그런데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할머니가 해줄 말이 있어. 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님은 10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떻게 왕따를 극복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강해지는 법은 무엇인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님은 다그쳤습니다. 얘야, 할머니 말 듣고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님은 속상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왜 저러지? 그날 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사실 할머니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더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대요. 박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한마디가 손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손자가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린다 길버트 교수는 대화 지배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건의 대화를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파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능동적 경청 상태에서 수동적 수용 상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말은 무의식적으로 내 말은 그만하고 이제 내 말을 들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단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방어적이 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찰스 더이그 교수는 대화의 리듬을 연구했습니다. 좋은 대화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그 다음 역할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는 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마치 음악 중간에 갑자기 다른 곡을 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화가 깨지고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내 말 좀 들어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화 독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청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명령형입니다.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내 차례야라는 선언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합니다. 손자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아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고민하니까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끝내기 전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반도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건 그렇고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가르침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어른은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경험상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일방적 가르침보다 쌍방향 대화를 원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는 관계에 위계를 만듭니다. 말하는 사람이 윗자리에 서고 듣는 사람이 아랫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에서는 역효과를 냅니다. 그들은 동등한 어른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고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내 말이 무시될까봐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상대방도 우리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타자를 진정으로 환대하기 위한 침묵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는 이 공간을 닫아버립니다. 레비나스는 또한 윤리는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대화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윤리입니다. 오늘부터 참아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말입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끝냈는가? 내가 지금 말할 차례가 온 것인가?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대화는 협력입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우리의 차례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우리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초대, 명령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덜 말할수록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고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그 기쁨을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왜? 라는 질문이 방어벽을 만듭니다. 69세 한상욱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45세인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회사를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님은 즉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금 회사 좋잖아. 왜 그만두려고 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냥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한님은 나중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 말투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이 추궁하는 것처럼 들려요. 한님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번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난번에 그렇게 물어봐서 기분 나빴니? 아들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아빠가 제 결정을 비판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라는 말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달까요? 한님은 깨달았습니다. 같은 궁금증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는 궁금증이 아니라 의심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자 클리포드 나스 교수는 질문의 어조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억양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특히 방어적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것을 정당화 요구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들려주고 뇌를 스캔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들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을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 라고 물을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같은 궁금증인데도 말입니다. 예일 대학의 존 바그 교수는 자동적 평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뇌는 0.3초 이내에 말의 의도를 판단합니다. 왜라는 단어는 우리 문화에서 주로 추궁이나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해? 같은 질책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중립적 질문조차도 뇌가 자동으로 위협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는 왜 문제일까요? 이 말의 본질은 방어 유발입니다. 왜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 특히 우리 세대의 소통 방식에서 왜는 주로 잘못을 지적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왜 늦었어? 왜 안 했어? 왜 그래? 이런 문장들은 대부분 비난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수한 궁금증으로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도 상대방의 뇌는 자동으로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또한 왜 그렇게 생각해? 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데?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전제로 묻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60대 이후 우리 세대는 권위적 소통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묻거나 정당화를 요구하는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왜라는 질문은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생각에 대해 정당화할 의무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라고 물으면 내 인생인데 왜 설명해야 해? 라는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대화인데 결과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 이해를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한쪽이 다른 쪽을 정당화시키려 하면 대화는 권력 투쟁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해? 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당화 요구로 들립니다.
이것이 대화를 권력 투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상적 담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누구도 강압당하지 않으며 오직 더 나은 논증의 힘만이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이 동등성을 깨뜨립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판사가 되고 대답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구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주의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생각이나 결정을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십시오. 왜라는 단어를 피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 어떤 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말해줄 수 있어? 같은 표현으로요. 같은 궁금증이지만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방어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사용해온 말투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곧 느끼실 겁니다.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된다는 것을요. 그 변화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 관계를 바꾸는 8가지 소통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이야. 내가 도울 부분이 있을까? 라는 5가지 공감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내 잘못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3가지 금지 문장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감정, 생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강요에서 초대로, 명령에서 존중으로, 일방에서 쌍방으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정말입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짧은 한마디가 며느리와의 10년 냉전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라는 3글자가 손주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사실이야 라는 말이 자녀와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 대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는 지적이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요구가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한 가지 방식으로 말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10번 계속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녀가 더 자주 전화합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며느리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말투를 조금만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60대 이후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 며느리, 사위, 손주들과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충분한 사랑과 지혜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문장들이 그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품고 있던 따뜻한 마음이 비로소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갈등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 감정이 격해질 때 어떻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입장을 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날마다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